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자, 본 강좌는 민법 전체 중에서 기분서가 가지고 있는 그 양의 두텀 이거를 극복하려고 알짜만 이렇게 딱 추려가지고 핵심만 전달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교재도요 얄팍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기본서하고 분량이 많이 차이가 나요. 기본서가 558페이지거든요. 이건 총 몇 페이지냐면 전체적으로 한번 보실까요? 310페이지 정도입니다. 분량이 약 절반 정도 되죠. 그래서 알짜만 정리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시간도 많이 축약을 해서 전개를 할 거예요. 그럼 맨 앞부분에 민법 들어가면서 서론 부분 잠깐 소개를 하고 내용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민법은 이렇게 정의를 해요. 개인과 개인 간의 권리에 관한 분쟁을 다루는 과목입니다. 누구하고 누구요? 개인하고 누구? 개인의 권리 분쟁을 다루는 과목입니다. 비근한 예로 이걸 한번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이렇게. 임대인 A가 있습니다. 임대인 A가. 여기 세입자를 우리는 임차인이라고 합니다. 세입자를 임차인. 임대차 계약을 우리는 민법 총칙에서는 이 임대차 계약을 법률행위라고 그래요. 임대차라고 하는 계약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을 하면 법률행위라고 이름을 붙여도 돼요. 법률행위. 계약을 했다. 이 분쟁이 왜 생겨요? 이렇게 분쟁이 생겨요. 이렇게 분쟁. 이 세입자가 월세를 따박따박 넣어주면 분쟁 없습니다. 그죠? 근데 세입자가 월세를 안 넣어주면 그거를 우리는 차임을 연체했다고 그래요. 차임을 뭐 했다? 연체했다. 연체. 그럼 주인한테는 이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죠. 이때 이 차임 연체가 민법에서는 이기야, 이기. 두 번 연체하면 계약 파기할 수 있어요, 주인이요. 상가임대차만 몇 기 연체하면? 3기 연체하면 계약 해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세입자가 만약에 이 빌라인데 2기를 연체했다면 계약을 주인은 해지할 수 있죠. 계약 해지권이 생깁니다. 계약 해지권.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이 세입자가 월세를 6개월간 연체했어요. 얼마를 연체했어요? 6개월간. 6개월 동안이나 월세를 연체했다면 이는 월세를 줘야 되는 채무를 불이행한 거죠. 채무불이행이라고 그래요. 월세를 연체한 걸 채무불이행. 얼마 동안 연체했다? 6개월 동안. 그럼 계약 끝난 거 안 끝난 거예요? 계약 끝난 걸까요? 안 끝난 걸까요? 6개월을 연체했다면 6개월을 뭐 하고 있다면 연체하고 있습니다. 계약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그럼 임차인은 이 빌라 401호에 살 권리요. 거주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임차인한테는 권리가 있다 없다 아직? 연체만 된 걸 뿐이고 주인이 계약을 뭐 할 때까지는요? 해지를 할 때까지는 계약은 끝난 게 아니에요. 따라서 차임을 6개월을 연체했어도 이거는 채무불이행일 뿐이다. 뭐에 해당할 뿐이다? 채무불이행일 뿐이고 아직 계약은 종결된 게 아닙니다. 그럼 종결은 언제 돼요? 계약을 뭐 할 때? 해지 통보하면. 무슨 통보하면? 해지 통보를 하면 그때 비로소 계약은 해지가 돼. 끝난 거예요. 구별하셔야 돼요. 내가 차임을 뭐한 것? 연체한 것이 계약 종결이 아니고 그거는 뭐야? 채무불이행일 뿐이고 계약 위반일 뿐이고 주인이 계약을 뭐 했을 때? 통보를 했을 때 계약은 종결이 되는 거죠. 그럼 해지하면 임차인은 남의 빌라 저 401호를 거주할 권리요. 이 401호를 쓸 권리가 있어요? 없어져요? 없어집니다. 왜요? 해지 통보됐으니까. 그럼 임차인은 이제 저 빌라를 비워주고 나가면 됩니다. 보조금 빼가지고. 그죠? 안 나가면 어떡할까요? 세입자가 안 나가 해지가 됐는데 해지가 되면 효력은 바로 생겨요. 바로 오늘부터 즉시 효력이 생겨요. 오늘부터 임차인은 저 401호를 사용할 권리가 법적으로 없는 거죠. 안 나가 세입자가. 주인은 그럼 이 세입자 어떻게 내버릴 수 있어요? 소송해야죠. 그게 바로 우리가 공부하는 명도소송이라는 거예요. 자, 주인은 이제 저 세입자를 내보내려고 뭐를 해야 됩니다? 명도소송을 진행합니다. 명도소송. 그럼 이 소송을 진행하면 바로 끝나죠. 저 소송은. 그죠? 바로 끝납니다. 안 끝납니다?
안 끝납니다. 예. 1년 가까이 시간이 걸려요. 저 세입자를 내보내는 명도소송이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정도 걸려요. 그럼 1년 동안 이 세입자를 못 내보낸다는 뜻이다. 이 401호를. 그럼 401호가 세입자가 있으니까 저 401호는 세가 빠져요, 안 빠져요? 안 나가요. 그죠? 이제 또 얽혀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소송을 통해서 분쟁을 해결하는 건데 이 소송은 사전적으로 해결하는 거야? 사후적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사후적으로. 월세 안 냈을 때 사후적으로 해결하는 구제 방안이에요. 그럼 보다 능동적으로 사전적으로 미리 해결하는 방법이 있을까 없을까? 이걸 아는 게 우리가 공부하는 거지. 이게 진짜 공부예요. 이게 시험에는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우리가 필요한 건 이거예요. 나 저렇게 소송하기 싫어. 왜요? 시간이 1년 가까이 걸려. 1년 가까이. 이거 싫어. 그러면 내가 빠르게 미리 내가 분쟁을 종결시키는 방법이 있을까 없을까? 이때라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 사전 구제 방법입니다. 무슨 구제 방법? 사전에 구제하는 방법입니다. 사전에 구제하는 방법. 제 친구가, 기아차 다니는 제 친구가 상가를 경매로 분양을 받았어요. 퇴직금을 받아가지고 애들 골프 시키려고 퇴직금을 받아가지고 상가 세를 놓은 거야. 근데 세를 놓을 때 그 세입자가 누구냐면 나이트클럽 밑에 있는 건물인데 제가 가봤더니 평수는 엄청 커요. 한 400~500평 돼요. 근데 세입자가 술집을 하는 거예요. 세입자가 술집을. 술집은 주로 운영자가 누구세요? 방금 크게 뭐라고 그랬었어요? 깡패라고요? 그러면 안 되지. 예, 그 동네 그분들이 운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가 겁이 날 거 아니에요. 제가 그랬어요. 야, 너 그 세입자들이 나중에 월세 안 주고 만약에 분쟁 일으키면 너 어떻게 해결할 거야? 그랬더니 겁이 없어요. 겁이. 그 친구가 가지고 있는 비책이 하나 있어요. 그 비책이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는 소송을 하는 거는 나중에 일이 터졌을 때 해결하는 거. 터졌을 때 미리 해결하는 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알아두셔야 돼요. 이거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엄청난 힘이 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그래요? 제소전 화해조서예요. 같이 볼까요? 제소전 화해조서. 이 뜻은 뭐예요? 전입니다. 여기서 키워드는 전이야. 제소라는 건 무슨 뜻?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이 뜻이야.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뭐를 받아두는 것? 화해조서를 미리 받아두는 거야. 미리. 이거는 소송 걸리고 나서 해결하는 게 명도소송. 이거는 소송 걸리고 나서요? 걸리기 전에 미리 받는 거예요. 미리. 어떻게 해요? 이렇게 받아요. 이 화해조서는 법관 앞에 가가지고 임대인하고 누구하고 임차인하고 무슨 사항을? 합의사항을 적어요. 합의사항을 적어. 문서에다가 합의사항을 적어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임차인하고 임대인 둘이 뭐를 해요? 여기에 사인을 해버려. 그게 바로 무슨 조서? 화해조서가 되는 거예요. 이거 둘이 사인해. 여기 서명해버려. 서명을 합니다. 서명을 땡땡땡하고. 그러면 그 합의사항에다 뭐를 넣어요? 이거를 넣는 거지. 오케이. 뭐라고 넣어요? 이거를. 이렇게 소송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이렇게 넣으면 돼요. 차임을 뭐하면? 이기 연체하면. 차임을 이기 뭐하면? 연체하면 즉시요. 즉시 뭐하기로 한다? 명도 집행한다는 거죠. 즉시 명도 집행해버려. 그럼 여기 1년 걸렸잖아요. 그럼 여기는 1년 걸려요? 바로 해요? 바로 명도 집행해. 어떤 사유만 생기면? 이기 연체가 되면 바로 즉시 소송을 진행해버릴 수 있어요. 이하고 차이가 뭐죠? 얘는 시간이 됐다 걸려. 얘는 시간 안 걸려. 언제요? 바로 즉시 해결이 돼버려요. 이건 소송하는 거야? 소송 안 하는 거야? 안 하고도 이 이 화해조서에 의해서 바로 분쟁을 종결해버릴 수 있어요. 여기다 또 넣어. 이거는 누가요? 둘이 합의사항 적기 나름이야. 그럼 지금 누구한테 국면을 유리하게 해놓은 거야? 누구한테 유리하게? 임대인. 주로 이거 화해조서는 임대인이 많이 써. 임대인이. 여기 씁니다. 주인의 동의 없이요. 주인의 동의 없이 뭐를 해버리면? 증개축하면. 건물을 뭐하면? 증개축하죠. 그것도 무슨 사유다? 즉시 명도 집행 사유다. 이렇게 써버려. 이 사유를 쭉 적는 거죠. 이렇게 쭉 적어넣어요. 합의사항을.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하면 둘 다
서명을 받는다. 그 내용을 뭐라고 그런다? 이 내용을 화해조서라고 그런다. 그러면 정말 유리한 국면은 보세요. 이건 10년, 6개월도 안 걸려요. 바로 끝나요. 바로. 그래서 이 화해조서는 소송 걸리고 나서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소송 걸리기 전에 하니까 매우 시간에 있어서 엄청난 단축 효과가 있다는 거죠. 해서 큰 건물에, 큰 빌딩이나 큰 건물에 임대를 할 때 임대인 이걸 꼭 써요. 단점은 뭐예요? 돈이 좀 들어가. 화해조서 받을 때 돈이 좀 들어. 근데 이거는 혼자 하는 거예요? 둘이 합의를 해야 돼요? 합의를 해야 돼요. 그때 법관이 이 법관 앞에서 서명을 받아야 돼요. 이때 법관이요 물어봐요. 아니 세입자분 불리해요 이거. 불리해도 자기가 저 상가를 원하면 서명을 해야지. 그래서 만들어진 조서가 화해조서가 되겠습니다. 조정조서는요. 조정조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조정의원이요. 조정의원이 조정을 하는 거예요. 지금 SK 최태원 회장하고 와이프하고 이혼 소송하고 있죠. 그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조정을 하는 거죠. 조정을. 거긴 누가 있어요? 조정의원이. 조정의원이 나와가 두 사람을 불러 이렇게. 그건 조정의원이 하는 거고 화해조서는 누구 앞에서? 법관 앞에서 하는 거예요. 이 화해조서도 법원의 판결하고 효과가 똑같아요. 근데 이 판결을요. 이 화해조서라는 판결문하고 효과가 똑같아도 이 재소전 화해조서를 사후적으로 받아놓는 게 아니라 언제 받는 거다? 미리 받는다. 그래 엄청나게 유리하다. 문제 해결에. 이렇게 해서 분쟁을 종결할 수 있어요. 이 분쟁을 다루는 과목이 바로 민법 과목입니다. 그래서 민법은 굉장히 다양하고요. 접촉 면도 다양하고 앞으로 펼쳐내는 내용도 다양합니다. 자,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실 터이고 그 민법을 우리는 크게 4개 편으로, 4편으로 구성을 합니다. 책 보실게요. 4페이지 보시게 되면 민법은 4개로 편제를 합니다. 첫째 민법 총칙 부분. 시험은 10문제 출제돼요. 10문제. 옆에 하나 기억할 거 사례 문제하고 올해 작년에죠. 사례 문제하고 박스 문제가 몇 개냐면 7개였습니다. 7개. 그 다음 물권 부분 14문제가 출제되고 주로 여기는 판례 부분. 판례가 중심입니다. 판례 중심. 몇 문제? 14문제. 제일 많아요. 출제 비율은. 그 다음 세 번째 계약법이죠. 이 계약법. 매매계약, 임대차 계약. 이 계약관계를 다루는 게 계약법인데 여기는 몇 문제? 10문제였습니다. 여기도 사례 박스가 사례하고 박스 문제가 7개였어요. 이걸 써둔 이유는 올해 시험도 이렇게 내겠다는 거지. 이렇게 내겠다. 그 다음 특별법이죠. 민사특별법은 6개인데 사례 박스가 5문제였어요. 5문제. 요 비중을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민법은 4개요. 크게 4개의 장으로 편제가 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장 민법 총칙 이 부분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보시게 되면 전개 방법론 맨 위에 나와 있는데요. 민총하고 물권하고 계약하고 특법 이 순서대로 가는 방법이 있고요. 순서를 좀 바꿔서 2번은요. 계약법을 먼저 해도 상관없어요. 계약법, 그 다음에 특별법, 물권법, 민법 총칙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전개하는 이유는 2번처럼 하는 이유는 계약법이 쉽고 상대적으로 물권이나 민법 총칙이 좀 까다로워요. 그래서 좀 쉬운 쪽을 먼저 하자는 취지입니다. 근데 책 순서대로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초과정은 뭐를 먼저 했을까요? 제 기초과정 강의는 계약법을 먼저 했어요. 이유가 그거예요. 왜? 거기가 쉽고 접근이 쉽기 때문입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이라면 기초과정을 꼭 들어주십시오라고 제 부탁드립니다. 기초과정 언제 들어요? 주말에. 주말에 토요일하고 일요일 시간을 좀 내가지고 거기에 집중 투자를 해주시면 이틀이면 거의 다 들어요. 좀 빠르게 해서. 그럼 민법의 전체적인 컨셉이나 구조를 좀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시험에 출제하는 권리변동 이 부분부터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권리변동하고 어디하고? 법률행위하고 2개 주제를 오늘 끝내게 합니다. 시험 문제는 권리변동에서 하나, 법률행위에서 2개, 이 정도 출제합니다. 2문제. 토탈에서 몇 문제를? 3문제가 매년 출제되고 있습니다. 3문제. 자, 그러면 권리변동의 모습 이 부분부터 바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에 보시면 앞쪽에 2장에서 알아야 될 기초용어라는 거 이걸 적어놨어요. 이거 필요하시면 이거 읽어주시면 돼요.
따로 네이버 들어가가지고 뭐 용어 찾기 이런 거 안 하셔도 돼. 이런 거. 자, 그러면 권리 변동의 모습 첫 번째. 여기서 권리 변동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 세 가지를 말하는 거죠. 권리가 취득되는 거, 발상되는 거, 권리가 취득되는 것, 그 다음 권리가 변경되는 것, 그 다음에 권리가 사라지는 것. 이 세 개 축을요. 세 개 축을 모아서 뭐라고 하느냐? 권리 변동이다라고 그래요. 권리 변동이다. 권리 변동에는 세 개 축이요. 3축이 들어있습니다. 3축. 취득하는 거, 변경되는 것, 소멸되는 것. 쉽게 이거를 그림으로 도식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빌라를 내가 신축했다. 빌라를 내가 이렇게 A가 신축을 하면 소유권이요. 빌라 소유권이 나한테 딱 생기게 되죠. 딱 생기죠. 나한테 빌라 소유권이 취득되었다라는 거죠. 취득했다. 이를 원시 취득이라고 해요. 원시 취득. 건물주가 되는 거죠. 내가 건물주가 되는 일입니다. 그랬다가 이거를 매매로 팔면요. 매매로 팔면 빌라 소유권이 B한테 넘어가죠. 그럼 B는 자기가 빌라를 지은 거예요? A가 지은 거를 인수한 거예요? 지은 걸 인수한 거죠. 이거를 승계취득이다라고 하죠. 승계취득. 빌라를 신축한 거는 무슨 취득이고요? 원시취득이고, 그 빌라를 넘겨받은 거를 무슨 취득? 승계취득이다. 근데 B가 이번에는 C에게, B가 사망해서 C에게 이 빌라가 상속되면 소유권이 B에서 또 누구한테요? C에게 이전하죠. 권리가 계속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변하고 있죠. 이 과정을 추적하는 게 권리 변동입니다. 권리 변동은 권리가 변하죠. 계속 변하죠. 계속해서. 다시 또 D가 또 인수했어요. D가 경매로요. 경매로 저 빌라를 인수했습니다. 소유권 또 이전했죠. 그랬다가 빌라가 너무너무 오래돼가지고요. 철거해버렸습니다. 철거해버리고 재건축 과정을 밟습니다. 그럼 건물을 철거해버리면 건물 소유권이 있어요? 사라져요? 사라지죠. 권리가 소멸했다라는 거죠. 권리가 태어났다가 이렇게요. 권리가 이 건물이요. 건물이 태어났다가 취득했다가 바뀌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됐어요? 사라졌어요. 이를 축약해서 뭐라고 그런다? 권리 변동이라고 합니다. 권리 변동. 오케이. 사람이 태어나서 지지고 볶고 살다가 마지막에 죽죠. 똑같아요. 권리도 뭐 했다가 태어났다가 변경되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사라집니다. 이 과정을 우리는 한마디로 뭐라고 합니다? 권리 변동이다. 오케이. 그 권리 변동은 3축이다. 3축. 첫 번째 권리가 취득되는 것, 변경되는 것, 소멸되는 것을 권리 변동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먼저 권리가 취득되는 것, 득이죠, 득. 여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여기가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다음 중 원시 취득에 속하는 걸 골라라. 승계 취득을 골라라 이거예요. 자, 원시 취득은 최초로 권리를 취득하는 것. 최초로 권리를 취득하면 무슨 취득? 원시 취득. 그 예를 기억하시면 돼요. 예를. 대표적으로 이거죠. 건물을 뭐 했을 때? 신축했을 때. 내가 건물주가 되는 거죠. 건물주가. 그 다음 그 옆에 보면 가공으로 뭐를 한 것? 소유권 취득한 것. 가공의 뜻은 내가 가구를 만들었다. 그럼 그 가구가 내 거가 되죠? 가공한 사람이 그 가구를 내 거 취득하게 돼요. 가공. 그 다음 매장물을요. 땅속에 있는 매장물을, 고려청자를 내가 발견했다. 그럼 그 고려청자는 누가 소유권 가져요? 발견자가. 매장물을 뭐 한 사람? 발견한 내가 그 매장물의 소유권을 최초로 얻는 거죠. 우리 옛날에 신안 앞바다에서 유물 나온 거 보셨어요? 그 유물은 누구 거? 발견한 사람. 매장물은 뭐 한 사람 거? 발견자. 발견자가 그 매장물의 최초 취득자. 그 다음 유실물이요. 유실물은 뭐 한 사람? 습득자. 유실물을 뭐 한 사람? 습득자가 원시 취득을 하게 돼요. 원시 취득. 최초 취득을. 길 잃은 고양이를 내가 데리고 왔다. 이걸 유실물 습득이라고 그래요. 길 잃은 고양이를 데리고 온 거. 습득했다. 그 다음 무주물을요. 무주물을 뭐 했다? 선점했다. 무주물은 주인 없는 물건을 말합니다. 무주물. 바다 낚시로 내가 광어를 잡았다. 그 광어는 뭐야? 주인 있는 거야? 주인 없는 거야? 없죠. 그걸 내가 뭐 하면? 잡으면 그게 선점이다. 선점. 무주물은 뭐 한 사람 거? 잡은 사람 거죠. 바다 낚시로 고기 잡은 사람. 그 다음
요 재결 수용에 이렇게 별표 따로 표시할게요. 재결 수용. 저 재결 수용은 이런 과정으로 전개가 됩니다. 신공항을 국가에서 이렇게 새로 만들려고 합니다. 신공항을. 지금 저쪽 가덕도에 공항을 새로 만들려고 합니다. 가덕도. 아시나요? 가덕도에. 거길 신공항을 개발하려면 이미 그 가덕도에는 땅 주인하고 건물주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거기다 새로 공항을 지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괄적으로 국가나 지자체가 그 땅의 소유권을 일괄적으로 넘겨받아서 기존에 있는 권리를 어떻게 싹 뭉개서 없애버리고 거기에 공항을 새로 짓는 거예요. 그게 재결수용이라는 거거든요. 재결수용. 보상금을 주고 땅 소유권하고 건물 소유권을 다 넘겨받는 거예요. 그때 재결수용으로 소유권을 국가가 가져갈 때는 그 땅에 있는 물건을 싹 뭉개버리고 없애는 거예요. 그래야 뭘 할 수 있어요? 일괄 개발할 수 있거든. 그래서 재결수용으로 국가가 소유권을 차지하는 거는 무슨 취득이다? 원시 취득이다. 거기에 어떤 권리가 남아있으면 안 돼. 왜? 개발을 못 하거든. 공항을 개발한다든지 아니면 항만을 개발한다든지, 그죠? 아니면 신도시 개발할 때 주로 이 재결수용의 법리가 작동합니다. 재결수용. 재결수용을 옛날에 뭐라고 그랬어요? 강제수용이라고 그랬어요. 강제수용. 재결수용이 있고 무슨 수용? 강제수용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이 신공항 개발지로 편입이 됐습니다. 이때 내가 땅값이 너무 작아가지고요. 땅 수용 가격이 너무 작아서 내가 도장을 안 줬어. 계속 도장을 안 찍어줬어요. 왜? 땅값이 너무 싸. 그럼 계속 그게 지연되면 개발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때 국가가 어떻게 해요? 강제 수용해버려, 내 땅을. 어떻게 해요? 난 도장 안 줬는데, 도장 안 찍었는데 그 보상금이 작아서 나는 평당 2천만 원을 요구하는데 국가는 1,000만 원밖에 안 주겠대. 그럼 내 도장 받을 때까지 개발이 지연되는 건 합리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그 보상금을? 내가 도장 안 찍어줘도 그 땅에 대한 수용에 대한 보상금 안 줘도, 내가 도장 안 찍어줘도 국가가 그 보상금은 어떻게 해요? 법원에 공탁을 걸어버리고 강제로 가져가요. 그때 이루어지는 수용을 무슨 수용? 재결수용. 이거는 원시취득이다. 하나 더 시효취득이 있습니다. 시효취득이 여기. 이 시험에 종종 나오는 건 이 부분입니다. 시효취득의 여기에 삼각형. 시효취득은 남의 땅을 몇 년, 20년 동안 점유하면, 남 땅을 몇 년 점유하면 20년 동안 점유하면 소유권을 법률이 딱 줘버려. 그거를 무슨 취득? 시효취득이라고도 하고 아니면 거꾸로 취득시효라고 해요. 상관없어요. 똑같은 개념. 20년 동안 점유하면 소유권을요 국가가 선물로 딱 주는 거예요. 그것도 무슨 취득이다? 원시취득이다. 대표적으로 건물 신축하고 시효취득이 원시취득의 대표적인 거죠. 대표적인 거. 시험에 나오는 건 이걸 물어봐요. 다음 중 원시취득에 속하는 거를 모두 골라라. 이거 골라야지, 이거를. 요즘에 대세가 박스 문제니까 이거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우리는 이거를 한꺼번에 정리하는 암기법을 제가 하나 준비해 드렸습니다. 볼게요. 동그라미만 쳐보실게요. 시, 신, 가, 발, 유, 무. 오케이. 동그라미 쳐볼게요. 어떻게 칩니다? 시효 취득할 때 시, 신축할 때 신, 가공할 때 가, 발, 매작물 발견할 때 발, 유실물 습득할 때 유, 무주물 선점할 때 무. 연결하면 어떻게 돼요? 옆에 남기법에다 써볼게요. 시, 신, 가, 발. 시신이 가발인지 확인해달라. 가발, 유, 무를 확인해줘. 확인. 시효 취득, 신축, 가공, 발견, 유실물 습득, 무주물 선점. 6개죠. 자, 그러면 끝났어요. 간단하게 해결 끝.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원시취득에 속하는 거는 딱 6개입니다. 자, 이제 승계취득 갑니다. 승계취득은 앞사람의 권리를 넘겨받는 거예요. 앞사람의 권리를 넘겨받는 거를 무슨 취득? 승계취득이다. 자, 그 승계취득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림 하나 그려볼게요. 401호, 201호. 401호를 B가 매매로 가져갔어요. 매매로.
그럼 소유권이요. 소유권이 401호가 B로 넘어가죠. 이를 무슨 승계? 이전했다. 소유권이 이전했다는 뜻에서 이전적 승계라고 합니다. 이전적 승계. 빌라 주인이 바뀌었네. A에서 B로. 그런데 201호는 이전한 게 아니라 은행에다가 대출을 받고요. 대출을 받고 담보대출을 받고 C은행 앞으로 저당을 설정했다. 뭘 설정했다? 저당을 설정했다. 그럼 소유권 이전합니다. 안 합니다? 안 하죠. 이를 무슨 승계? 설정적. 설정적. 그래서 승계 취득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두 종류가. 소유권 이쪽에서 이쪽으로 넘어갑니다. 넘어가는 거는 무슨 승계? 이전적 승계. 그 다음 저당권 설정을 하면 201호 소유권이요. C 앞으로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은행 앞으로? 안 넘어가죠? 그걸 무슨 승계? 설정적 승계. 두 종류가 있다. 시험은 여기다 이거죠. 여기다. 시험 문제 26회 정답. 저당권 설정은 이전적 승계다. OX. X. 저당권 설정은 무슨 승계? 오케이. 여기 별표. 26회 기출. 이 정도 나와요. 그래, 민법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조금만 집중하면, 웬만큼 집중해내면 100점 아니어도 합격 점수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승계 취득은 투타임. 뭐하고 뭐가 있습니다? 이전적 승계와 뭐가 있습니다? 오케이. 끝. 이까지 걸 가지고 이거. 두 번째, 권리가 취득이 되어서 이제는 변합니다. 변하는 거를 변경이라고 그래요. 변경. 그 변경에는 3타입, 세 종류가 있습니다. 가게 주인이 바뀝니다. 가게 주인이 바뀌는 거를 무슨 변경? 주체 변경. 어떻게 하면? 집을 매매하면, 집이나 상가를 매매하면 주인이 바뀌는 거죠. 이거를 우리는 승계 취득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무슨 승계? 이전적 승계라고 그랬다. 이전적. 빌라 주인 바뀌죠. 상가 주인이 바뀌는 거. 매매하면. 그래서 이전적 승계하고 뭐하고 동의어다? 주체 변경은 동의어다. 이거 같은 거다. 왜? 매매로 바뀌는 거잖아요. 관점만 다른 거지. 중요한 거는 두 번째입니다. 내용의 변경. 여기 별표. 본래 채무가 무슨 채무로? 손해배상 채무로 바뀌는 거. 본래 채무가 무슨 채무로? 손해배상 채무로 바뀌는 것을 이걸 뭐라고 그런다? 내용이요. 내용이 바뀌었다고 그런다. 내용이. K-팝 공연을 보려고요. K-팝 공연을 보려고 저 외국 유럽에 있는 소녀가 티켓을 구매를 했어요. 50만 원짜리를. 뭐를 보려고? K-팝 공연 보려고. 그죠? K-팝 공연을 보려고 유럽에서 비행기를 타고 날라왔습니다. 그죠? 그런데 공연이 안 됐어요. 그럼 이 공연 기획사가 해줘야 될 본래 채무는요. 본래 채무는 뭐를 하는 게 본래 채무? 공연이죠. 공연하는 게 본래 채무죠. 공연. 근데 그게 이행이 안 됐어요. 여러 가지 사정에서 이행이 안 됐어요. 그럼 그 채무가 뭘로 바뀜? 손해배상. 그럼 손해배상은 궁극적으로 뭘로 해줘요? 돈으로. 그래서 모든 채무는 우리 민법학에서 모든 채무는 이행이 안 되면 결국은 뭘로 바뀝니다. 그게 돈으로 바뀌어요. 이거를 뭐라고 그래요? 이걸 뭐라고 그런다? 내용의 변경이라고 그런다. 채무 내용의 변경. 본래 채무가 무슨 채무로? 돈으로 손해배상 채무로 바뀌는 거를 무슨 변경? 내용의 변경. 세 번째는 빌라에 1번 저당권 있고요. 2번 저당권이 있는데 1번 저당권에 대출금을 변제를 했어요. 빚을 변제하면 빚을 싹 변제를 해버리면 빚을 갚아버리면 저당권은 존재해 없어져요? 없어져. 그러면 몇 번 저당권이? 2번 저당권이 2번에서 몇 번으로? 1번으로 순위가 승진하죠. 이를 무슨 변경? 작용의 변경이라고 합니다. 내용의 변경하고 다른 점은 뭐예요? 내용 자체가 달라진 거지요. 근데 이거는 내용이요. 순위만 바뀐 거죠. 이를 무슨 변경? 작용의 변경. 시험 문제 17회. 2번 저당권이 순위 승진으로 몇 번이 된 것? 1번이 된 거는 내용의 변경이다. OX. 그럼 무슨 변경? 이 정도. 오케이. 따라서 권리의 변경은 세 가지 타입이다. 세 가지 타입. 주인이 바뀝니다. 내용이 바뀝니다. 작용이 바뀝니다. 오케이.
마지막 권리 소멸입니다. 권리가 사라지는 거. 상가나 빌라를 매매를 하면, 여기 볼까요? 매매를 하면 전주인은 소유권을 가져야 상실해요. 상실하게 되고 세주인은 소유권을 얻게 되죠. 그러면 매도한 전주인 입장에서 보면, 빌라를 매도한 전주인 입장에서 보면 소유권을 갖는 거야, 상실한 거야? 근데 세주인은 소유권을, 요거를 뭐라고 그래요? 상대적인 소멸이다라고 그래요. 상대적 소멸. 매매로 주인이 바뀌는 것. 그럼 절대적 소멸은 뭐예요? 건물이 멸실해버리는 거죠. 멸실해버리면 끝난 거죠. 불나버리면. 건물이 불났다. 그럼 불타버렸죠? 끝난 거죠. 불탔어. 이를 무슨 소멸? 절대적 소멸. 여기서 유의미한 거는 상대적 소멸이다. 이게 매매로 빌라 주인이 바뀌었다 그러면 전주인은 상실이고 세주인은 얻는 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권리가 변동하는 걸 3축으로요. 3축으로 전개를 해보겠습니다. 매매로 빌라의 소유권을요. 매매로 빌라의 소유권을 내가 취득을 했다. 그러면 대입을 해볼게요. 권리 취득에서 보면 원시 취득일까요? 승계 취득일까요? 승계 취득이다. 왜? 내가 매매로 빌라를 산 거니까. 무슨 취득? 승계 취득. 그 중에서 무슨 승계? 이전적 승계다. 설정적 승계 아님. 두 번째요. 권리 변경에서는 무슨 변경이 들어가? 내용의 변경이에요? 주인이 바뀐 거예요? 이게 무슨 변경? 주체 변경이다. 빌라를 매매하면 주인이 바뀌니까 주체 변경. 그 다음 매매가 되면 권리의 절대적 소멸, 상대적 소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빌라가 매매로 주인이 바뀌면, A가 주인이었던 빌라가 누구로? B로 바뀌면, 이거를 우리 민법에서는 뭐라고 그런다? 이거를 분석해 볼게요. 원시 취득, 승계 취득? 승계 취득이다. A가 원시 취득이고 너는 승계 취득이잖아. 승계 취득. 그 다음 주체가 바뀐 거예요? 내용이 바뀐 거예요? 주체 변경이다. 이건 주인이 바뀌었다. 주체 변경. 그 다음 얘는 소유권을 잃은 거고 얘는 소유권을 얻은 거니까 무슨 소멸이다? 상대적 소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빌라 주인이 매매로 바뀌면 이 말이 성립한다. 승계 취득이고 주체 변경이고 상대적 소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오케이. 자, 이를 권리 변동이라고 그런다. 여기까지 끝. 질문 있으실까요? 시험에 나올 거 딱 두 개만 놓치면 안 됩니다. 놓치면 안 돼. 우리는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그래도 야간반은 집에 가서 복습합니다. 안 합니다. 복습합니다. 안 합니다. 하나, 둘, 셋. 시간이 없다. 그죠? 무슨 복습을 해. 여기서 듣는 것도 어려운데. 그죠? 솔직하셔야죠. 여기서 듣는 걸로 다다. 여기서 듣는 걸로. 그죠? 그래도 밑줄 굽니다. 밑줄 작업. 제일 중요한 것만 밑줄 가볼게요. 여기 원시 취득에 속하는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다가 밑줄 볼게요. 원시 취득에 속하는 것을 모두 고르면 여기 별표 암기법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암기했어요? 시신 가발 유무 확인 오케이. 플러스 재결 수용. 무슨 소용? 재결 수용. 여기까지가 원시 취득이다. 그럼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내요? 원시 취득이 아닌 거 골라라. 원시 취득 아닌 거 골라. 원시 취득 아닌 거. 원시 취득이 아닌 거 그러면 무슨 취득 골라요? 이거지. 이거야. 그죠? 그럼 승계 취득에는 뭐가 있어요? 이전적 승계하고 뭐하고? 매매로요. 매매로 빌라를 취득한 거는 무슨 취득입니다. 매매로 취득한 건 무슨 취득? 승계 취득. 그 다음 상속으로요. 여기 별표. 상속으로 빌라를 넘겨받았습니다. 그럼 내가 최초 취득이에요? 넘겨받은 거 아버지 거를. 그럼 무슨 취득이다? 상속도? 승계 취득이다. 오케이. 여기 시험 문제. 상속에 의한 취득. 내가 빌라를 아버지 걸 상속받았어. 자동차도 상속받았어. 그거 무슨 취득? 승계 취득이다. 그 다음 권리의 변경에서 내용의 변경의 별표. 본래 채무가 뭐로 바뀌는 일? 손배 채무로. 이를 무슨 변경? 내용의 변경이다. 권리 변경 끝났습니다. 여기까지 딱 30분입니다. 딱 30분. 자, 이제 20분 더 달리겠습니다. 20분. 자, 볼게요. 그럼 권리 변동이 그럼 왜 일어나느냐? 그 원인 볼게요. 원인. 권리가 왜 변동해? 권리가 왜 변동해? 예.
A가 지은 빌라 소유권이 B 앞으로 소유권이 넘어가는 원인이 있단 말이죠. 원인. 보통은 뭐야? B가 매매로 사면 내가 매매로 샀지. 매매로 사서 소유권이 넘어왔지. 그죠? 이 매매를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법률행위라고 그런다. 매매를 뭐라고 그런다? 법률행위. 근데 내가 매매로 산 게 아니라 아버지 빌라를 내가 상속을 받았어. 이번에는 뭐를 받았습니다? 상속을 받았습니다. 그럼 상속은 법률행위를 한 거예요? 법률행위 안 한 거야? 계약 안 한 거죠? 안 했는데도 아버지 거를 내가 물려받았어. 이를 뭐라고 그래요? 법률의 규정이라고 그래요. 무슨 규정? 법률의 규정으로. 법률의 규정으로 소유권을 넘겨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민법에서 권리가, 이 사람에게 권리가 생기는 것, 권리가 생기는 메커니즘에는 두 개가 있다는 거죠. 두 개가. 하나는 계약, 매매라는 계약이죠. 그 계약을 뭐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법률행위. 두 번째는 상속 같은 법률 규정. 두 가지가 있다. 두 가지가 원인이 되어서, 이 두 가지가 뭐가 되어서? 원인이 되어서 뭐가 생깁니다? 권리가 발생합니다. 오케이. 따라서요, 권리가 발생하는 원인은요, 두 가지 산맥이 있습니다. 두 가지 산맥. 하나는 계약, 법률행위. 계약이라는 걸 법률행위라고 한다. 두 번째는 법률의 규정.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린 옆에다 이 권리 변동의 원인을 이렇게 써볼게요. 이렇게 네모하고 두 개를 써보시겠습니다. 거기다 넣어보실게요. 권리 변동은 왜 일어나요? 계약하면 생겨. 계약을 하면 나한테 빌라가 생기죠. 또 하나는 계약을 해야 돼요. 계약 안 해도 아버지 잘 만나면 상속에 의해서 빌라가 생기죠. 두 가지가 있다. 권리 변동의 원인의 두 가지, 법률행위하고 법률의 규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때 이 두 가지를 묶어서 크게 뭐라고 하느냐? 법률 요건이라고 그래요. 두 개를 묶어서 뭐라고 그래요? 법률 요건이라고 그래요. 별거 아닙니다. 법률 뭐라고 그럽니다? 요건이다. 이 법률 요건이 구비가 되면 뭐가 생깁니다? 권리가 생깁니다. 권리가 발생하는 원인이 되는 것, 걔를 뭐라고 그래요? 법률 요건. 오케이. 그 법률 요건이라는 큰 그릇 안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법률행위, 하나는 법률 규정. 여기다 1번하고 2번 이렇게 써보실까요? 법률 요건이라는 큰 그릇 안에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계약이라는 걸 법률행위. 두 번째는 법률 규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케이. 요거 안 외워줘도 돼. 그냥 흘러가면 돼. 흘러가기만 하면 돼요. 자, 그래서 1번을 읽어볼게요. 권리 변동을 일어나게 하는 전제 조건. 그 원인을 뭐라고 그럽니다. 원인을? 법률 요건이라고 하고. 그 법률 요건을 구성하는 재료가 되는 애를 뭐라고 그래요? 법률 사실이라고 그래요. 이러면 이해가 될 듯 말 듯 하죠. 바로 2번을 읽으면 이제 이해가 됩니다. 2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컨대 집을 5억에 팔려고 매물로 내놓는 거죠. 내놓은 걸 뭐라고 그래요? 이거를 청약이에요. 청약을 뭐라고 그래요? 법률 사실이라고 그래요. 청약을 법률 사실. 그럼 계약 아직 된 거야, 안 된 거야? 안 된 거죠. 매물로 내놓기만 했죠. 내놓기만 한 걸 뭐라고 그럽니다? 법률 사실이에요. 사실. 청약을 법률 사실이라고 해요. 이때 매수자가 사겠다는 승낙의 표시를 해서 뭐가 이루어지면 매매 계약이 되면 그 매매 계약을 넓은 의미로 뭐라고 그래요? 넓은 의미로 뭐라고 표현? 법률 요건이라고 그래요. 이 차이를 두 개를 구별하면 돼. 옆에다가 내가 5억에 빌라를 팔려고 내놨다. 이를 뭐라고 그래요? 청약이라고 그래요. 청약. 이건 아직 계약된 게 아닙니다. 그랬다가 5억의 매수자가 매수자가 한 달 뒤에 나타나서 매매 계약이 체결이 되었습니다. 매매라는 계약이 체결되었죠? 이 매매 계약을 우리 민법학에서 이름을 두 개를 붙여. 그래 헷갈리는 거야. 매매 계약을 어떻게 붙여요? 좁은 의미로는 법률행위요. 좁은 의미는 뭐라고 그래요? 법률행위.
넓은 의미는 법률 요건. 아무거나 써, 아무거나. 그래, 앞으로 계약을요, 매매 계약을, 이 매매 계약을 뭐라고 해도 되고 뭐라고 해도 되는 거예요? 법률 행위라고 불러도 오케이? 뭐라고 불러도 오케이? 법률 요건이라고 해도 오케이. 저 양민을 여러분이 사람이라고 불러도 돼요. 인간이라고 불러도 됩니다. 그죠? 맞죠? 근데 저는 생물학적으로 남자입니다. 둘 다 맞는 말이죠. 저는 남자이면서 뭐라고 그래요? 사람이라고 그래요. 좁은 의미로는 남자, 넓은 의미는 사람. 맥락이 통하는 거죠. 그래서 구별할 개념은 이거다. 청약이라는 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법률 행위가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법률 사실이라고 그래요. 요거 하나만 구별. 몰라. 나머지 다 몰라도 되는데 요거 하나만 구별합니다. 매매 계약은 뭐라고 그래요? 매매 계약은 무슨 요건? 법률 요건이라고 한다. 법률 요건. 법률 행위라고 불러도 오케이. 근데 청약은요, 아파트를 팔려고 내놓은 청약은 뭐라고 그래요? 법률 사실이라고 그래요. 요 두 가지가 다르다. 제가 그래 기초 강의 때 했습니다. 기초 강의 때 이런 얘기 했어요. 1970년대에 저 반포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할 때 청약 우선권을 준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기초 강의할 때 설명드렸는데, 그죠? 예. 1970년대에는 우리나라가 아이를 너무 많이 낳아서 그때는 국가에다 뭐를 장려했어요?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서 잘 기르자 그랬죠. 요즘은 어떻게 해요? 더 낳아달라고 그러죠. 그때는 못 낳게 하려고. 그래서 그 당시 저 반포에 있는 아파트 분양할 때 청약 우선권을 준 게 뭐냐면 이거였다는 거죠. 가슴 아프게도. 흑역사죠. 정관 수술했다는 거 증명하면 청약 우선권 줬다는 거예요. 실화예요, 실화. 정관 수술하면. 정관 수술했다라는 사실을, 그게 바로 법률 사실이에요. 이게 있으면 청약 우선권 줬다. 법률 사실이고, 매매 계약은 뭐라고 부릅니다? 법률 요건이다. 이 두 가지를 구별합니다. 청약과 매매 계약은 다르다. 오케이. 이 계약을 해야 권리가 생기죠. 빌라 소유권이 넘어가게 됩니다. 청약만으로는 빌라 소유권 안 넘어가요. 따라서 권리가 변동하는 원인은 법률 요건이다. 법률 요건 이거다. 이것 때문에 소유권이 이전하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권리 변동의 원인을 우리는 두 가지로 정리해놨습니다. 하나는 법률 행위 계약, 하나는 법률 규정인데 크게 이 두 개를 포괄적으로 묶어서 뭐라고 부른다? 법률 요건. 권리 변동은 왜 일어납니다? 법률 요건 때문에. 그 법률 요건 안에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 한 놈은 누구? 한 놈은 누구? 계약. 그냥 계약이라고 씁니다. 계약. 또 하나는 뭐? 법률의 규정. 두 가지가 있다. 이거를 여기다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청약은 법률 사실, 매매 계약은 법률 요건. 그로 인해서 권리가 생기지요. 오케이, 끝.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가 마지막 정리할 건 이거죠. 법률 사실이라는 테마. 이게 C급인데요. 여기다 쓸 때 C급인데 C급은 별로 안 중요하죠. 제가 중요한 건 A급이라고 그래요. A2뿌리라고 표시해둡니다. 매년 거의 출제 대상이라는 것. C급이니까 시험은 한 5년이나 7년에 한 번 나와요. 한 10년에 한 번 나오기도 하고. 아주 가끔. 여기다 시험에 나오는 거는 딱 미리 찍어드리고 갈게요. 여기 준법률행 여기 하나만 별표. 나머지는 몰라도 상관없어요. 나머지는 다 패스해도 상관없어요. 구조만 이해해드립니다. 이 법률 사실은 법률 요건을 구성하는 재료, 매매 계약을 구성하는 재료를 뭐라고 그래요? 청약이라고 그랬죠 아까? 매매 계약을 구성하는 재료를 뭐라고 그랬죠 아까? 청약. 그 청약을 뭐라고 그래요? 법률 사실이라고 그래요. 여기 청약. 이게 의사표시야, 의사표시. 근데 이 법률 사실은 용태라는 애가 있고 사건이라는 애가 있어요. 용태는 이게 뭐냐면 내 정신이 관여한 거야. 나의 뭐가 관여한 거? 정신이 관여한 것. 정신이 뭐한 것? 관여해서 일어난 거를 용태라고 그런다. 용태. 그럼 내가 빌라를 팔려고 청약을 한 것, 내가 5억에 빌라를 내놓은 거는, 빌라를 5억에 내놓은 거는 내 정신이 관여한 거야, 안 한 거야? 한 거죠. 예, 청약은 그래, 용태다. 청약은 용태.
사건은 뭐야? 내 정신과 무관하게 일어난 거. 정신과 무관하게. 내 정신이 관여해서 일어나면 용태. 빌라 청약한 거. 내 정신하고 무관하게 일어나면 뭐라고 그럽니다? 사건. 그게 바로 거기에 해당되는 얘가 시간의 경과예요. 시간이 흘러가는 거는 내 정신하고 관련이 있음 없음? 없음. 그죠? 그래 지금 내가 졸아도 시계는 흘러갑니다. 그죠? 이걸 사건이라고 그래요. 시간의 경과. 이렇게 밑줄이요. 오늘 여기 안 오셨으면 뭐 하셨을까요? 술을 먹는다 아니면 잠을 잔다. 그죠? 예. 시간이 흘러갑니다. 시간이 흘러가도 권리가 생겨요. 그게 바로 시효취득입니다. 시간이 흘러가면 권리가 생겨요. 대표적으로 이거예요. 시효취득이. 그래 법률 사실은 우리 민법에 크게 양대 축으로 나눠집니다. 내 정신이 관여했느냐 안 했느냐. 관여하면 뭐라고 표현? 용태. 관여 안 하면 사건이다. 이때 용태는 그 정신이 외부적으로 드러나면 외부적 용태, 외부로 안 드러나면 내부적 용태, 이렇게 나눈다. 다음, 그 외부적으로 드러난 게 법질서 안에 들어가면 적법, 법질서를 벗어나면 위법이라고 그래요. 그 위법행위에 들어가는 게 채무불이행하고 불법행위입니다. 여기 밑줄이요.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는 적법한 거다, 위법한 거다? 위법한 거다. 이거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 채무불이행은 뭘까요? 이쪽에서 우리 보셨어요.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서 저 상가를 세를 얻었는데 차임을 뭐하면? 연체하면. 이를 뭐라고 그럽니다? 채무불이행. 차임 연체했죠. 채무불이행. 따라서 이 채무불이행은 전제조건이 뭐냐? 전제조건이 계약이 존재해야 돼요. 뭐가 존재할 것? 계약이 존재하는데 계약을 위반한 거죠. 계약이 존재하는데 계약을 위반한 것. 채무불이행을 어떤 학자는 계약불이행이라고 돼요. 계약불이행이다. 따라서 채무불이행의 전제조건은 뭐가 존재할 것? 계약이 존재하는데 그걸 불이행했을 때를 채무불이행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불법행위는 뭐예요? 차를 운전하다가 깜빡 졸아가지고 모르는 차를 갖다 들이박았다. 그럼 내가 뭐를 해요? 남의 차에다 피해를 준 거죠? 그거를 뭐라고 표현합니다? 불법행위. 이거는 계약관계가 존재해요? 계약이 존재 안 해요? 안 하죠. 이를 불법행위.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뭐를요? 돈을 배상해 줘야죠. 불법을 저질렀으니까. 이를 불법행위. 채무불이행하고 불법행위의 결정적 차이를 얘기하라고 그러면 요거예요. 채무불이행이라는 게 얘기되려면 논의의 전제조건으로 뭐가 있을 것? 계약이 존재하는데 계약을 불이행한 거지. 여기처럼 임대 계약을 했는데 차임을 연체했죠. 이게 채무불이행. 불법행위는 계약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죠. 없는데 남에게 피해를 준 거. 불법행위. 내가 자동차 사고를 일으켰다. 이게 불법행위다. 아니면 내가 술 먹고요. 기분이 나빠서 남의 가게 유리를 깨버렸다. 불법행위다. 이거. 왜? 계약관계 없죠. 나하고 상가 주인하고. 이거는 다 적법이에요? 위법이에요? 위법행위다. 근데 적법행위는 다시 둘로 쪼개집니다. 의사표시인 거하고 준법률행위 둘로 쪼개집니다. 아파트를 청약한다. 계약을 취소한다. 다 의사표시한 거죠? 이건 의사표시한 거예요. 근데 준법률행위는 옆에다 쓰실게요. 법률의 규정으로. 무슨 규정으로? 법률의 규정으로 권리가 발생합니다. 뭐의 규정으로? 이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합니다? 준법률행위라고 합니다. 준법률행위. 무슨 법률행위? 준법률행위. 여기서 이제부터 이제 암기를 해야 되는 게 나와요. 암기를. 이건 순수하게 암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 독일 이론이라서. 자, 준법률행위는 특징이 법률의 규정으로 권리가 발생하는 것을 준법률행위라고 합니다. 준법률행위는 그 안에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가 있습니다? 표현행위. 또 하나는 뭐가 있습니다? 사실. 일단 여기를 외우셔야 돼요. 준법률행위는 특징이 법의 규정으로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나중에 공부를 할 터인데 미리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재건축 조합에서 아파트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거를 헐고 재건축을 하려고 그래요. 재건축을. 근데 많은 분이 도장을 찍어줬어요. 찬성하는데. 근데 이 할머니가, 여기 할머니 한 분이 나이가 99세라고 그래서 도장을 안 찍어주는 거예요. 안 찍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합에서 이렇게 어떻게 해요? 저 할머니한테 최고장을 보냅니다. 최고장을. 뭐라고 보내요? 할머니 재건축에 찬성해요? 반대요? 라고 최고장을 보내요. 찬성할 겁니까? 반대할 겁니까? 그랬더니 저 할머니가 답이 없어. 답이 있습니다? 없습니다? 없어요. 할머니는 그 의사표현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답이 없으니까 의사표현 안 한 거죠? 이럴 때는 법률이 딱 개입을 해요. 법률이 개입해서 어떻게 정리하느냐? 불참으로. 찬성으로요? 참가로요? 불참으로요? 불참으로 간주해버려. 할머니는 답변을 했는데 안 했는데? 안 했어. 내가 답도 안 했는데 이게 왜 불참이 된 거야? 왜 불참이 된 거야? 법률의 규정으로. 무슨 규정으로? 법률의 규정으로. 법률의 규정에 근거하여서 참가로요? 불참으로? 불참이니까 찬성으로 반대로 됐다는 거죠. 이를 뭐라고 그래? 이를 준법률행위라고 그래. 준법률행위. 채굴을 했는데 답이 없으면 뭘로 처리하는 거? 불참으로. 이런 효과가 우리 민법에 여러 군데 분산돼 있어요. 재건축 조합이 최고장 보내서 답변을 못 받았다. 그럼 법은 뭘로 처리합니다? 법은 불참으로. 이를 우리는 법률행위라고 부른다. 준법률행위라고 부른다. 오케이. 이 구조를 보시면 요거죠. 이거 법률의 규정 때문에 불참이 된 거지 이 사람이 의사표현해서 된 게 아닙니다. 요 구조 이해되실까요? 오케이. 요걸 보시면 이거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준법률행위 첫 번째 표현행위가 있어. 표현행위. 의사를 뭐한 것? 통제하는 것. 그걸 최고라고 그래. 최고의 여기 별 3개. 준법률행위를 대표하는 거는 최고예요. 최고장 보내는 거. 최고장. 여기 최고장은 이렇게 보냅니다. 여기 차임을 연체하면, 세입자가 차임을 연체하면 주인은 어떻게 해요? 바로 해지하면 안 돼요. 바로 해지하면 안 되고 뭐를 해야 돼요? 최고를 해야 됩니다. 뭐라고 최고예요? 월세를 빨리 보내주세요 라고 하는 걸 최고라고 그래. 최고. 월세 얼마를 입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일주일 안에 입금 안 하면 해지할 예정이라고 내 의사를 알리는 거죠. 그게 무슨 통지? 의사의 통지. 같이 해보실까요? 무슨 통지? 해지할 의사를 알려드리는 거죠. 해지할 의사를 알려주는 것. 그게 바로 최고다. 옆에다 최고장을 한번 써볼게요. 최고장. 가로하고 써보세요. 구체적으로. 보름 이내 입금 안 하면 뭐라고요? 해지할 예정입니다. 해지할 예정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해지한 거예요. 할 예정을. 해지할 의사를 알려드리는 거죠. 해지할 의사를 알려주는 것. 이를 의사의 통지라고 그런다. 해지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죠. 해지할 뜻이 있다는 거 알려주는 거예요. 이를 무슨 통지? 의사의 통지. 그리고 이걸 최고라고 그런다. 최고의 별표. 최고장 보내는데 돈을 안 넣어. 보름이 지나도 안 넣어. 그럼 마지막에 뭐 어떻게 해요, 이제? 해지합니다. 이게 의사표시죠. 이게 의사표시. 이거는 최고는 의사의 통지. 다른 거야. 계속 월세가 안 들어와도 해지를 해버렸어. 이게 의사표시 한 거지. 그 전 단계로 하는 게 뭐예요? 해지하기 전 단계로 하는 게 뭐예요? 최고. 최고장하고 해지는 다른 거예요. 최고는 해지할 의사를 알려주는 거죠. 알립니다.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오케이. 아직 해지한 거 아니에요. 해지는 뭐예요? 해지는 의사를 알린 거죠. 의사 통보한 거예요. 다른 거예요. 너하고 다르다. 최고장하고 해지는 다른 거다. 최고장 보는 게 뭐예요? 의사를 통지한 거다. 해지할 예정이라고. 예정이라고. 해지는 걸 뭐 해지는 의사표시다.
구별되실까요? 오케이. 그 다음 표현의 의의 두 번째는 관념의 통지. 승낙이 연착되었다는 걸 알려주는 거죠. 연착되었다는 뭐를요? 통지를 하는 거죠. 이를 그래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옆에다 쓰세요. 사실의 통지라고 그래요. 사실. 최고는 의사를 통지하는 겁니다. 의사를 통지하는 게 최고고, 연착되었다고 알려주는 거는 뭐를요? 의사를요? 사실을요? 사실을 알려주는 거죠. 양자는 이 점에서 구별이 되죠. 오케이. 그 다음 사실의 의의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 무주물을 선점했다, 유실물을 습득했다, 가공을 했다, 매장물을 발견했다. 이거는 뭐만 있어요? 표현을 한 게 아니라 뭐만 있어요? 사실만 있지 어떤 의사 표현은 전혀 없어요. 자, 볼까요? 이 중에 뭐를 볼까요? 매장물을 발견했다. 내가 어부인데 고기를 잡다 보니까 낚싯바늘에 뭐가 걸렸어요. 거기에 뭐가? 구류청자가, 백자하고 청자가 막 걸려 들어왔어요. 그럼 내가 뭐를 발견한 거야? 매장물을 발견한 거죠. 그건 뭐만 있음? 사실의 의만 있다. 사실의 의만. 오케이. 자, 그래서 준법률의 의에 두 종류가 있다는 거, 요것만 암기하시면 됩니다. 두 종류. 뭐하고 뭐가 있습니다? 표현의 의하고 뭐하고? 사실의 의가 있습니다. 표현의 의를 대표하는 놈, 얘만 별표. 최고점. 하고 연착통지 두 가지. 밑에 사실의 의는 그냥 봐도 좋고 안 봐도 좋고. 오케이. 자, 이래서 법률 사실을요, 법률 사실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그동안 시험에 나왔던 게 이 정도 되겠습니다. 이 정도 되는데 우리 시험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가겠습니다. 이 정도 풀면 됩니다. 별거 아닙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다음 중 서로 잘못 짝지어진 거 찾아갑니다. 5번부터 가겠습니다. 5번부터. 무권 대리 추인 여부에 대한 확답의 뭐? 최고는 뭐다? 의사의 통지다. 오! 얘는 법률행위다, 준법률행위다? 준법률행위 중에 의사의 통지. 오케이. 네 번째. 무주물을 뭐한 것? 선점, 시신, 가발, 유무할 때 유무죠. 이건 무슨 취득? 원시 취득. 얘 말고 또 누가 있습니다? 5개 해볼게요. 신, 가, 발, 무. 예, 6개는 원시 취득. 끝. 세 번째. 승낙이 뭐 했다는 거? 연착했다는 통지요. 이거는 무슨 통지다? 관념의 통지다. 다른 말로 사실의 통지라고도 함. 2번 소유권 포기는 아직 안 했어요. 다음 시간에 합니다. 저당권을 설정하는 거는 소유권을 이전하는 거야, 이전 안 하는 거야? 이건 무슨 승계다? 설정적 승계다. 정답 1번. 자, 원시 취득하고 승계 취득을 막 섞어놨어. 그죠? 다음, 준법률행위인 것은 법률행위요, 준법률행위요? 뭐를 찾으면 돼요? 최고. 오케이. 정답 3번. 그 준법률행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써보실게요. 연습합니다. 하나는 무슨 행위? 표현행위. 두 번째는 무슨 행위? 사실행위. 표현행위를 대표하는 게 누가 있습니다? 최고. 그죠? 사실행위를 대표하는 거는 무주물을 뭐한 거? 선점하든가 매장물을 발견한 거. 이거는 다 무슨 행위다? 사실행위다. 등등등. 끝. 1교시 이렇게 마감하면 되겠습니다. 자, 1교시인 권리 변동을요. 권리 변동을 끝내기 했습니다. 권리 변동을. 권리가 취득되어지는 것. 권리가 취득되어지는 거를 뭐라고 그래요? 원시 취득하고 승계 취득 둘로 나눴습니다. 그 다음 권리가 바뀌는 거는 주인이 바뀌는 거, 내용이 바뀌는 거, 작용이 바뀌는 거. 바뀌죠? 그 다음 권리가 사라지는 거는 절대적 소멸하고 상대적 소멸이 있습니다. 이를 묶어서 우리는 뭐라고 합니다? 권리 변동이라고 3축으로 정리했습니다. 3축으로. 끝. 그 다음 권리 변동은 왜 일어나요? 원인. 권리가 변동하는 원인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매매 계약. 매매 계약을 뭐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법률행위. 근데 꼭 매매 계약만으로 돼요? 법의 규정으로도? 상속을 받으면 소유권 생기죠?
계약으로도 생기고 법률의 행위와 법률의 규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개를 묶어서 우리는 한 단어로 뭐라고 합니다? 한 단어로 뭐라고 합니다? 법률요건. 오케이. 법률요건이라고 불러줘 나를. 그래서 이거에 의해서 뭐가 생깁니다? 권리가 변동하게 됩니다. 오케이. 이때 그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재료가 되는 애,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개개의 컴포지션, 재료가 되는 애 뭐라고 그래요? 법률 사실이라고 그래요. 사실. 그 법률 사실에서 놓치지 않아야 되는 건 뭐다? 준법률행위다. 나 준법률행위 얘만 죽여. 나머지는 몰라. 그 준법률행위에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뭐하고 뭐가 있었어요? 표현행위하고 사실행위. 여기 암기상 끝. 여기까지 1교시 잘 따라오셨습니다. 이제 10분을 화끈하게 주무세요. 일하고 오셨으니까 힘드시죠? 그죠? 10분 정도 눈을 좀 붙여주시면 집중이 됩니다. 집중. 자,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